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 반장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앞서만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가수 김건모 씨가 6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2019년까지 SBS 예능 미운오리 새끼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가 갑자기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활동을 전면 중단했었죠. 뭐 바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은둔 생활을 이어갔던 터였는데, 자,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네요. 자, 공연 중에 또 어떤 소회를 밝힐지도 눈길이 갑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누군가 고추를 말리고 있어요.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발 좀 하신 황정희님. 자, 대구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 타자마자 저렇게 고운 족을 창가에 올려놓으셨어요. 내려 하신 김탁수님. 자, 애완견 출입금지 팻말이 있잖아요. 있잖아. 그런데 왜 저렇게 당당해? 하신 최수연님. 자, 서울 명일동 도로 좌회전 차선에서 어떤 할머니가 전동 휠체어 타고 신호 대기 중입니다. 아유, 위험하셔 하신 이민아님. 자, 경남 김해입니다. 퇴근길 하늘 구름이 V자 모양으로 저렇게 펼쳐져 있어요. 포토샵 아닙니다. 신기해서 보내요 하신 김태희님. 아우,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경기 중 뒤통수를, 자, 어느 축구 경기 도중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한창 축구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자, 저기 파란 유니폼 선수가 상대팀 옆으로 슬슬 가더니 갑자기 뒤통수, 자, 보셨어요? 뒤통수 아이고. 충격에 앞으로 고꾸라지는 선수. 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 피해 선수를, 자, 또다시 아까 그 가격한 선수가 슬슬 오더니 아이고, 막 뒷걸음질 치면서 우당탕 일부러 걸려 넘어진 것처럼, 자, 그러더니 같은 팀 동료와 하이파이브까지. 아니, 지금 이게 엘보우 가격을 해놓고 하이파이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 농구 경기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걸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그제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시민리그 예선 경기에서였습니다. 경기 도중 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이용해 상대팀 선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넘어진 선수 앞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실수인 척 이 선수 위로 넘어졌고, 폭행 이후 같은 팀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피해팀 측에 따르면 경기 도중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선수를 쳤다라고 해요. 피해 선수는 현재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후두부 가격은 종합격투기 UFC에서도 금지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자, 조만간 복싱 대회 출전하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절대 안 되죠. 급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심각한 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대회에서도 저건 있을 수 없는, 더군다나 아마추어 대회에서, 축구 대회에서 저런 일을 벌인다? 상상하기 어려운, 저는 사실상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저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게 그때 저렇게 밀어뜨리고 나서 피해 맞은 선수가 또 항의를 하는데 심판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피해 선수한테 경고를 주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해 선수들은 뭐 쌍방 폭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고, 그리고 결국 팀에서 명백하게 잘못이다 공식 사과를 하고 지금 선수는 방출할 것이고 우리 팀도 구단도 당분간 활동을 중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 선수팀에서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대요. 그래서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끝나서 이번에는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아직은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 축구협회에서도 이 공정위에, 스포츠 공정위에 이 부분을 제소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글로벌 1위 오게티입니다. 자, 글로벌 OTT 시리즈 부문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K-드라마에서 오게티 사진 만나보시죠. 자, 얼마 전 방영된 사극 속 한 장면. 배우 임윤아 씨 뒤로 큰 깃발이 저렇게 또 위에서부터 태평성대. 뭐, 왜? 뭐가? 박 변호사님? 네.
뭐 읽혀지긴 하지요. 성대, 태평, 성대 한자인데 저 한자가 틀린 한자입니다. 특히 대자가 틀렸어요. 원래는 대신할 대자가 돼야 됩니다. 클 태자에 평평할 평, 성인 성자에 대신할 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큰 대자가 돼버려서 사실은 사극이라면 저런 고증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혹시 태평 성대학교? 무슨 대학교가 지금 붙여놨냐? 이게 한자 실수를 하면 되느냐라고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사과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 니들은 뭐 얼마나 똑똑해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 저렇게 큰 깃발까지 뽑아낼 정도면 네. 검색해봤을 법도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더 뼈 아프냐면요. 이 폭군의 셰프가 현재 글로벌 TV 시리즈 1위랍니다. 그러니까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제작진들이 정말 고통과 인내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 아, 그럼 글씨 한자 하나로. 문화권 국가에서도 다 보겠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태평성대학교가 어디 대학교냐 뭐 이런 식의 뭐 조롱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제작진도 이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하면 뭐 재방이라던가 뭐 VOD 서비스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카페 난장판 만든 모자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카페에 들어온 남녀. 자, 키오스크로 음료 주문을 저렇게 쫙쫙쫙쫙 하고 자리에 착석을 하면서 홀짝홀짝 이제부터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자, 보세요. 남성은 팔짱을 낀 채 뚱 하고 있고 잠시 후에는 테이블에 또 저렇게 엎드려도 보고 자, 그런데 갑자기 버럭 하더니 테이블 쾅쾅 치더니 야야 막 하더니 어이구 음료까지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자, 난리치는 남성을 두고 여성은 휙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카페. 가만히 흥분을 가라앉힌 남성은 일어나서 밖으로 슝 치우지는 않고 말이죠. 참, 지난 21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카페는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직원이 있고 저녁부터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매장인데요. 제보자가 22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뭐 벽지며 테이블, 소파, 의자, 음료가 묻어서 난장판이 돼 있다는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날 밤 10시쯤 카페에 방문한 한 남성과 여성이 말싸움을 하다가 음료를 던지는 듯 난동을 부리고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던 거였습니다. 제보자는 저 두 사람이 모자 관계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싸운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참 엄마하고 뭐가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자, 테이블, 벽지에 음료수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네. 의자, 테이블은 닦아냈는데 문제는 벽지입니다. 아이고야. 복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결국 복구가 안 돼서 새로 바르는 바람에 하루 동안 영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 일이 있고 나서 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 모자 사과를 하거나 또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는 이제 누군지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큰언니의 엄카 찬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남매 중 셋째인 40대 여성입니다. 올해 80이 되신 저희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따로 있지만 석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약을 지어와야 합니다. 형제 중 유일하게 일을 안 하는 저희 큰언니가 어머니의 기초수급 생계급여 통장을 관리하면서 엄마의 병원비와 약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언니가 어머니의 돈을 관리한 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제들에게 사용 내역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본인 돈처럼 쓴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를 한 번도 안 알려주니 답답할 뿐입니다. 또 언니는 저희를 만나면 항상 엄마 카드 찬스 쓰자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가족 모임에서도 분명히 형부가 식사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굳이 큰언니가 엄마 카드로 계산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개인 지출까지 엄마 카드로 마음대로 계산하는 큰언니를 보면서 저를 포함한 동생들이 불만을 표출했더니 둘째 오빠는 큰 누나가 엄마 간병 못하겠다고 하면 둘째인 내가 챙겨야 하지 않냐며 그냥 두자고 합니다. 큰언니가 관리하는 엄마 돈이 4년 동안 1,2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 돈에 대한 지출이나 잔액은 저희 형제 중 아무도 모르고요. 큰언니가 다른 자식들보다 엄마에게 좀 더 신경 쓰는 건 알지만 돈 문제인 만큼 동생들에게 지출 내역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동생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카드 찬스? 아이고, 누가 들으면 언니가 엄마 24시간 간병하는 줄. 형제들이 언니한테 엄마 통장 맡긴 거 품위 유지비라고 쓰라고 그런 줄 알아? 언니 정말 그러다 벼락 맞는다 진짜. 어디서 밑장을 빼? 형제들끼리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내역 공개해. 동그라미.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큰언니예요. 어머머, 이놈의 기집애. 언니한테 말하는 버르장머리 좀 봐. 야, 하은이 너 병원 근처 살면서 노인네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는 알아? 나도 너처럼 말로만 효도하면 마을에 사당을 세워도 10개는 세웠어. 4년 동안 1,200만 원이라고 해봤자 1년에 300만 원. 야, 간병인 한 달 월급도 안 돼. 이거 사. 괘씸한 것 X. 자, 일단 교수님부터요. 네, 사실 이제 형제 간에도 돈 문제는 꼼꼼하게 서로 오픈하고 얘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은데 언니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걸 꼬치꼬치 캐묻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치매인 어머니 간병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서 병원을 며칠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면 큰언니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만약에 꼬치꼬치 캐물어서 언니도 그러면 내가 한 번 올 때 너희들도 다 한 번씩 똑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형제끼리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하신 대로 1년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꼴인 것 같은데 언니가 엄마 돌보면서 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나 보다. 그리고 마음 넓게 좀 넘어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뭐 조금 전에 박 교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글쎄요,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게 25만 원인지 한 대 딱 정확히 25만 원인데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 큰언니가 돈을 더 많이 쓰면 썼지 저 카드로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돈을 떠나서요. 어머님이 만약에 잘 돌봄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세요. 한데 어머님이 잘 지내시면 오히려 더 큰언니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여기서 뭐 금액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석 달에 한 번 약지어 가는 거를 임무를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거기에다가 가장 좀 안 좋은 부분은 엄마 카드 찬스 쓰자라는 부분이 형제 간에 그것을 아주 자극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거 그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떠나서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말 필요하다면 다른 형제들도 좀 더 많이 엄마 보러 가시고 그래서 더 공개해달라고 하고 이게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분들께서는 대부분 간병을 하는 게 힘든 일이니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이신데요. 아름다운 세상님께서는 고생을 떠나 돈 관리는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코리님께서 그럼 차라리 언니 이름으로 모임 통장을 만들고 기초연금이 입금되면 모임 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라고 하면 투명하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기다립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Just what you want to be, you will be in the end, and I love you. Bleu de Chanel exclusif, the new fragrance.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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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내가 너 안 굶겨. 밥값은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밥이 넘어가. 먹는데 진심인 나라의 패스트푸드. 기대 이상일 수밖에.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푸드로. 롯데리아. 당신의 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치명. 정관장이 찾은 진짜 치명. 기다림, 정관장. 양재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몸을 3개 치고 그대로 떠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피해 여성이 고소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인데요. 20대 여성이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과 부딪히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때는 지난 5일 오전 9시 27분쯤이었고요. 양재역 8번 출구 방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검색이 됐다가 안 됐다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좀 확인을 하면서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이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빠르게 걸어오더니 주먹으로 이 여성의 팔을 3개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팍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체를 손에 쥔 채로 때린 걸로 보이는데요. 몸이 순간 뒤틀릴 정도로 3개 맞아서 돌아봤는데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 여성 뒤에 있던 행인도 깜짝 놀라서 남성을 쳐다볼 정도였다고 하고요. 피해 여성의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자, 피해 여성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지역 중고 거래 플랫폼에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이 폭행 목격하신 분 찾습니다. 글을 올렸대요. 자, 그런데 그 글을 올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글이 하나 있었다. 네, 이 지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출근길 양재역 커피숍 부근에서 팔을 주먹으로 세게 맞았다라고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잠깐만 한 달 전쯤에 나도 이 비슷한 글을 읽었네? 라는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도 양재역 주변에서 여성을 노리는 무차별 폭행을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인기 글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봤다. 비슷한 일이 또 많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피해 여성도 그 사연을 올린 게 있었는데 비슷하네요, 진짜. 네, 퇴근길에 양재역 8번 출구 쪽에서 패스트가게 골목을 지나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갑자기 팔꿈치로 어깨를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 목격담을 보니까 한 40대 정도의 남성의 110cm가 조금 넘는 정도의 그런 키라고 하고요. 다른 목격자는 이 검은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여성은 이 휴대전화를 들고 가다가 시간을 보려고 잠깐 보는 사이에 갑자기 폭행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구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니까 뒷모습을 저렇게 찍었던 겁니다. 허허. 자, 지난 6월과 8월 2달 사이 양재역 8번 출구 방향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벌어진 겁니다. 피해 여성은 범인이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린 여성에게 쪽지를 보냈고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답니다. 피해 여성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건 있기 한 달 정도 전에 에서 묻지마 폭행 조심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글 올렸던 분한테 제가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이제 옷 빼고는 인상착의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키도 그렇고 나이대도 그렇고 그게 이제 너무 비슷해서 진짜 혹시나 하고 같은 범인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범인 잡혔냐고 먼저 물어봤었어요. 이분이랑 연락을 했었을 때 이분도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한동안 이제 뭐 잡혔다든지 이런 연락을 못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제가 피해자분한테 도와드리면서 혹시 이 사람 맞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아닌 것 같다고 하셨었어요. 하하, 동일인은 아니다. 자, 피해 여성이 이제 글을 보고 혹시 그 사람 나이대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데 혹시 잡혔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잡히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CCTV 영상을 좀 받아봤어요.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원래 이번 8월 달에는 이제 아주 꼿꼿하게 걸어가는 모습인데 6월 달 남성은 조금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이고 결정적인 건 옷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8월의 모습은 저 흰색 티인데 6월 달에는 뒷모습 후드 티를 입고 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나이나 키는 비슷한데 동일 인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셨다는데 자, 그런데 2주 뒤에 경찰한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자, 그 전화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하, 같은 사람이었다. 자, 피해 여성들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제 그 형사님께 범인이 잡혔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같은 사람이다. 솔직히 깜짝 놀랐고 가해자분의 얼굴을 못 봤으니까 이제 그냥 실루엣만 보다 보니까 좀 비슷한 사람이 보여도 이미 이제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너무 화났죠. 처음에는 저는 이제 2달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사실 이게 신고한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닌 줄은 아는데 근데 글 썼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다른 피해자는 안 나왔으면 이런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해요? 네, 이 사람은 이게 실수였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30대 후반의 남성인데 멀쩡히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 맨 처음에 우리 다른 사람인가 봐요라고 이제 서로 연락을 해주기로 했지만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는데 경찰로부터 같은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두 분이 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뭐 본인은 잡아떼고 있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게 실수 같아 보이세요? 일단 저 CCTV만으로도 실수 같아 보이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여성분들이 고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요? 첫 번째로는 보통 저렇게 부딪히면 우리 어떻게 하죠? 놀라서 돌아보거나 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지. 그냥 확 지나갔고요. 죄송하다고 하지. 예, 그리고 저 길이 그렇게 뭐 좁은 골목길이 아니에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 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정말 희한하죠? 하필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에 다 폭행들을 당했습니다. 하필.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딪힌 부위 있죠? 거기가 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전체 이주가 나올 정도예요. 그냥 툭 부딪혔는데 저렇게 한 곳에만 특별히 뭐 피해 여성들이 지금 다 유난히 피부가 예민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저기 딱 한 부분만 꼭 찍어서 확 세게 충격이 간 거거든요. 이런 정황들을 들어서 여성분들은 고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저러면 교수님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멍이 들 정도로 스치면서 실수를 했는지 저 정도 멍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뭔가를 들고 휴대폰 같은 걸 들고 찍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피해자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피해자가 더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묻지마 폭행,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해방감이라든가 이런 거 혹은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의도가 다분한 폭행이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무서워서 그냥 이제 걸어다니기 어려워서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멀리 돌아서 출퇴근하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 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사람 철저한 또 신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저의 고의 같습니까? 실수 같습니까? 저는 이 사건 반장을 보고 아마 피해 여성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피해 여성들이 나오면 제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주 부산 광안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각종 간식을 바구니째로 훔친 중년 여성의 절도 행각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방송을 보고 인근에서 다른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들이 같은 여성에게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작진이 파악한 곳만 총 5곳으로 피해 품목이 반지부터 향수, 가방, 볼펜까지 아주 다양했는데요. 광안리 일대의 가게들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중년 여성. 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 교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방송하면서 매장에 놓아둔 바구니째 들고 가는 사람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선수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너무 잦은 일이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제작진과 연락이 닿으신 가게만 지금 여러 가게예요. 그것도 그 무인 아이스크림과 걸어서 1, 2분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가게들입니다.
너무 많죠. 그런데 뭐 그 피해 품목은 우산, 향수, 인형, 아이스크림, 반지 등 다양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장님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로 그때 그 중년 여성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장을 보자마자 막 친근하게 내가 여기 바로 위에 살고 있는데 전에도 여기 왔었는데 향이 좋아서 향수 사러 왔다. 뭐 이러면서 친근하게 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향수를 막 저렇게 추천해 줬어요. 그랬더니 지갑을 두고 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겨우 2시간 뒤에 옷만 갈아입고 온 거예요.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그다음 2시간 뒤에는 하늘색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가방을 한쪽에 메고 와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아까 향수처럼 이건 얼마야? 저건 얼마야? 라고 물어보더니 결국엔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저 중년 여성을 이 피해 사장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네 아주머니. 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소품샵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구경하시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쓱 이렇게 보시더니 나 근데 지금 뭐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가시는 거예요. 뒷모습을 딱 보는데 저희 가방 메고 계시길래 이거 예전에도 오셨다 했으니까 예전에 사신 거를 메고 오신 건가? 아니면은 뭐 방금 그냥 살려고 이렇게 메보시고 까먹고 그냥 가시는 건가? 약간 긴가민가했어요. 그날 밤에 CCTV를 돌려봤더니 그 가방을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날 2번 왔을 때 둘 다 뭐를 다른 걸 훔치셨더라고요. 동네 분이기도 하고 그냥 하도 친근하게 말을 거시니까 처음에는 전혀 의심을 못했었어요. 자, 딱 매장을 나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저거 우리 건데?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가방 메고. 사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 버린 모습이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간혹 그렇게 착각하고 갔다가 다시 계산하러 오는 분들 있기 때문에 오겠지 생각하고 또 그걸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되게 평범하게 생겼고 동네 아주머니 지금 얘기하니까 아무런 의심을 안 했는데 밤에 CCTV를 남편하고 이 제보자 돌려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사실은 이거 이전에 벌써 와가지고 처음에 가게 왔을 때 빨간 옷이잖아요. 요때도 사장한테 뭐 질문했다가 사장이 어디 가니까 우산도 가져가 버리고요. 곧바로 향수도 다른 주머니에 우산 저렇게 챙겨가고요. 그리고 향수도 다른 주머니에 챙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몇 시간 뒤에 또 가게로 옵니다. 옷을 바꿔 입고 와가지고 이때는 그냥 가방을 원래 가방이 한 개 있는데 판매하는 가방을 자기 그냥 메고 가면서 또 향을 맡는 척하면서 또 다시 향수를 슬쩍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장한테는 넣네.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 아줌마 다시 오면 내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리. 굳게 마음을 먹으셨다는데 다음에 왔는데 그냥 보내주셨대요. 네, 다음에 오긴 왔는데 새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6일 낮에 물건을 훔치고 7일 새벽 4시쯤 사장이 혼자 가게에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통화를 하면서 가게 안으로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여성을 다시 마주치니까 사장님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저희 지금 영업 안 해요 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법이죠. 이틀 뒤인 9일 낮에 여성이 또다시 가게에 나타납니다. 왜 자꾸 와? 자, 사장에게 이번에는 이 모자는 얼마야? 나한테 잘 어울려? 라면서 또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장의 남편이 여성에게 잠시 나와보시라고 하고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왜 데리고 나왔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여성이 알아요. 계산하려고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뭘 계산하려고 하시냐고 되물었더니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키링을 훔쳤던 건데요. 사장은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미 경찰들도 여성의 존재를 아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자연스럽게 서류를 작성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서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처음에 소개했던 아이스크림 절도를 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또 액세서리 가게에 가서도 절도를 한 겁니다. 이 가게는 원래 12시 정도 문을 여는데 아침에 사장님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뚝뚝뚝뚝 두들겨가지고 왔어. 굳이 문 좀 열어달라 해서 금방 볼게요. 한 번만 올게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반지, 목걸이 막 여기다 껴보고 가게 둘러보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일부러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다가 원피스라는 저 꺼내 보이시죠? 예. 저걸 입어보겠다고 입으면서 사겠다고 또 카드를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제하러 가봤더니 잔액이 잠깐만. 없더래요. 방금 뭐 보셨어요? 지나갔어. 예. 뭐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켜본다고 지켜봤는데 슬쩍. 카드 결제를 하러 가서 카드를 긁어보니까 잔액이 없어서 돌려준다고 돌려준 그 사이에 반지를 훔친 겁니다. 그럼 그렇지. 빈 카드였습니다. 사장님은 절도를 당한 바로 그날 경찰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이 가게에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장님과 이 여성의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들이 왔다 갔거든요. 반지는 돌려드렸고요. 제가 제 JTS는 업무를 처벌하겠습니다. 반지뿐만이 아니고 팔찌 이런 것도 손질하셨고. 근데 안 가갔는데 진짜 안 가갔어요. 내 집에 우리 집에 가서 지금 200 오시다 그러면. 전주 팔찌가 있어서 그것도 없고. 그 가방을 왜 만드시세요? 아니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알았어요. 근데 미안해서 오신 거 맞으세요? 뭐 이렇게 당당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좀 의심이 되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벽이 있는 사람 같죠. 도벽은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그냥 그 뭔가를 훔치는 데서 오는 그 쾌감과 긴장 완화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반지를 훔쳤잖아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이제 경찰에다 갖다 줬고 자기 자신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방을 사겠다고 얘기해서 이제 사장님 아까 너무 황당해 하셨고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무인 꽃집에서는 꽃다발과 키링을 훔쳤어요. 그래서 입금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제가 많이 춥고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냅도 그러고. 냅. 네. 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이분이 뭐 인지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건지 뭐 새벽 4시에도 돌아다니고요. 사실 당일 이렇게 사과한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저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것도 학습이 되고 강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냅 이렇게 써놨네. 네. 그런데 처벌이 약하다 금방 말씀을 좀 했는데 경찰에 신고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결국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이유는 그래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정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할리 일대에 지금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상당히 좀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아마 이 기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도 아마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이거 나갔으니까 저 아줌마 오면 막아야 되겠죠, 못 오게. 뭐 그런 정도가 되고 일단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상습 절도에 해당할 것 같거든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 친정집. 어질러져 있는 집안을 보고 여성이 양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치웁니다. 빨래도 널고 텃밭 정리까지 싹 마친 여성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걸까요? 예, 재혼 가정에서 새 아빠의 눈칫밥을 먹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혼해서 출가하고 나니 새 아빠와 단둘이 지내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나는 제보인데요. 자, 일단 부모님은 각자의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초등학교 때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두 자매를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또 가게를 하시는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도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돈을 쓰지 않아서 주변에서는 아주 구두쇠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이렇게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 아저씨하고 이제 재혼을 하시는 걸 좀 서두르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과 한 아들이 이제 새로 남매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티격태격 싸움이 났는데 싸움이 날 때마다 엄마는 이 딸들만 혼냈대요. 아이고. 네, 너가 왜 남동생 하나 못 돌보냐면서 막 딸들만 혼냈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여동생을 데리고 이 제보자께서 가출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도 엄마는 이 남동생 숙제 봐준다고 딸들이 나간지도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엄마만 눈치를 보고 살아? 그렇죠. 제보자가 보기엔 새아빠가 워낙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적이라서 딸보다는 아들이었고 사람은 날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엄마도 믿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제보자의 어머니가 이제 이 새아빠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서 쓰시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딸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엄마가 새아빠의 비위를 좀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하루빨리 집에서 나가서 따로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침 새아빠가 제보자를 불러놓고 기숙학교에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제보자가 알겠다고 했고 이듬해에는 여동생도 집에서 나와서 직업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보자와 여동생 둘 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았는데요. 이와 달리 남동생은 집밥을 먹으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에 제보자는 또 대학에도 가고 싶었는데 새아빠가 여자는 돈 잘 벌고 시집 잘 가면 그만이지 대학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서 결국 대학 진학은 포기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남동생은 가기 싫다는데 대학을 억지로 보내서 결국 4년제 대학을 또 졸업을 시켰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대학 가기 싫다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보내는 거 보고 우리 아빠는 나랑 이 여동생 두 사람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들, 남동생만 자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뭐 시골이긴 하지만 집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이래서 뭔가 주는데 움켜쥐고 있다가 다 아들한테 줄 것처럼 보였고 결혼할 때도 엄마가 몰래 쌈짓돈으로 이걸 갖고 와서 줬는데 니네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 제보자가 눈물이 활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앞으로 이제 새아빠한테 뭘 나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꼭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있는데 친정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큰 맘 먹고 친정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에 갈 때마다 엄마가 그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올 때는 뭐 좋아하지만 갈 때는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세요. 뭐 숙박비 내고 가야지. 니네가 먹은 거 계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그런 말씀 하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럴 바엔 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자, 친정에 온 딸과 사위한테 숙박비 내고 가야지. 이 말 속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듣기가 어려운 얘기인 게 그러니까 또 엄마는 친정엄마가 불편해하고 새아빠 눈치 보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친정 가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얘기가 좀 듣다 보면 더 심각해요. 얘기한 것처럼 하룻밤 묵기라도 하면 누가 입이 늘었다고 냉장고가 텅 비었네? 이 정도면 계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숙박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용돈이라도 봉투라도 드릴다 하면 야 나중에 좀 더 넣어줘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가. 그러면서 아니 니네만 돈 관리 못하니까 나한테 주면 된다. 돈에는 또 그렇게 또 계속 밝히죠. 게다가 이제 아니 친정집에 오면 김치나 반찬 같은 거 딸한테 싸주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 딸들은 키우면 도둑이라든지 진짜 그 말이 맞네. 그 우리 아들 막내 먹을 거 남겨두고 가라. 이걸 어떻게 편하게 듣습니까?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 이거 참 심각해요. 한 번은 엄마가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셨대요. 제보자가 짐을 가지러 친정에 갔는데 집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집안 일들을 좀 대신 해드렸다고 합니다. 어차피 놔두면 엄마가 할 테니까 딸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 텃밭에 잡초 정리까지 다 싹 해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엄마에게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았더니 얘 너 혹시 장롱에 있는 아빠 현금에 손댔니? 라는 거예요. 제보자는 집이 하도 엉망이라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만 했지 장롱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지금 날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냐?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이 일로 새아빠랑 한바탕 싸운 엄마는 아닌 거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했다. 미안하다 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새아빠가 다른 데에다가 이 현금을 두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빈집에 딸들 오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문단속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우 제가 화가 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제보자가 그게 화가 납니다. 결혼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엄마가 가게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뭔가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엄마가 불쌍하다 느껴지는데 심지어는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아빠한테 손찌검도 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이런. 그 얘기 듣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동생한테 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남동생이 더 말하는 게 좀 가관입니다. 정 힘드시다면 누나가 연시켜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게 또 기가 막히고 황당했다고 해요. 아마 이 아들 남동생은 이혼하든가 뭐 말든가 관심도 없다 그러고 요거를 보면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보자 따님이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니한테. 자,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엄마도 좀 저기 하면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서 위자료 받고 그냥 헤어져 이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 돈 얼마나 주겠니? 돈 1원짜리도 안 주고 내쫓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을 때까지 같이 옆에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유, 교수님. 네, 지금 뭐 어머니께서는 이제 뼈 빠지게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러는데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학습된 무기력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폭행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의 안전 확보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안전이 확보된 후에는 뭐 지금 병원도 좀 우울증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법률 조언도 받고 경제적인 거에 대한 의논도 따님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되던 뭐든 결국에는 엄마가 또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이혼 후에 오는 무기력이나 우울증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와 어머님과 함께 좋은 결정을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건 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거 사실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재산분할 하면 어머니 절반가량은 권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론도 안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상황은 이 세대가 지금으로 치면 60대 정도하고 또 그 밑에 정도하고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 또래 분들만 해도 여성이 독립해서 지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얽매여 있고 아직도 어머님은 사실 딸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님들이 상담을 좀 통해서 재산분할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독립해서 사시는 건 어려워요. 저기서는 딸들이 모시고 산다라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셔서 모신다면 저기서 좀 독립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조용한 골목길로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서 웬 픽업 트럭이 일자로 서서 날아갑니다. 이게 뭐야? 빠르게 달려오다가 붕 날더니 주차된 차들을 주르륵 쳐버린 건데요. 여기 뭐가 좀 있어? 자, 동시에 도로에는 부서진 파편들이 떨어졌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골목으로 모여듭니다. 우뚝 멈춰선 차에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채로 또 조심히 내리는데요. 기적적으로 이번 사고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다친 사람이 없어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트럭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했던 건 아니고 건널목에 턱이 있는 걸 모르는 채로 과속을 하다가 네, 저렇게 된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좁은 길에서는 꼭 서행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허겁지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죠. 붉은 끈을 잡고 온몸으로 매달려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그 끝에 웬 열기구가 있는데 저게 저렇게 높이가 너무 낮아 보입니다. 위험해. 주택가에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람이 약해지는 바람에 예정된 착륙지가 아니라 엉뚱하게 주택가로 저 열기구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에헤이. 사람들의 줄을 잡고 밑에서 애쓰는 동안 전선에 걸리지 전선! 않으려고 조심조심 주 조종사는 불을 막 켰다가 껐다가 막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마침내 저 건물과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전봇대! 피해서 우와. 정확하게 도로에 착륙했습니다. 아유, 야야야, 전봇대. 아유. 주택가 한가운데 무섭다. 불시착하면서도 어디 한 군데 부딪히지 않고 내려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게다가 선뜻 도와준 사람들 아니었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음 이어. 자, 가게 앞인데요. 아이가 후다닥 달려오고 있네요. 신발을 벗고 돌진한 순간, 자, 신발을 벗고 돌진한 야야야, 우리 문에 부딪혔습니다. 얼굴로 부딪히고 그대로 벌러덩 뒤로 나동그라지기까지 했는데요. 많이 아플 텐데 그것보다 창피함이 더 큰지 허겁지겁 일어나서 이혼의 문을 잘 밀어 열고 폴짝폴짝 애 같네요. 뛰면서 들어갑니다. 예,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죠. 유리문이 너무 투명해서 보이지 않았다는데 다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조심 좀 다녀라. 박 변호사님, 야. 저럴 때는 진짜 아픈 거는 둘째치고 창피한 게 먼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리 유리를 깨버렸어.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이, 그럼 잘했어요. 머리 좋아요. 그래요. 들어가요, 빨리. 예, 못다 들어가라. 인간의 본능이 아주.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피아노 건반에 아기 뭐야?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온몸이 들썩들썩 거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꿀잠에 빠져 있는데요. 저럴 수 있나요? 자, 주인이 더 힘껏 건반을 쾅쾅쾅 눌러보지만 피아노가 그렇게 좋은 건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자, 아예 자리를 깐 건지 살림살이도 더 늘어났는데요. 자, 신기합니다, 이거. 그죠? 옆에는 피규어도 있고 품에 인형도 꼭 안고서 이불까지 덮고 잡니다. 이곳이 침실이 돼버린 것 같은데 피아노 주인은 아무래도 고양이가 아닐까 싶네요. 교수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자라서 자장가처럼 들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즐기는 것 같잖아요. 마사지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안마 목이네. 의자. 예, 목이네.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